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끝장 뉴스토마토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제가 어제 개표 방송 막 끝까지 보다가 새벽 1시 넘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제 당선 유력 이렇게 떴을 때 나와서 연설하시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메시지가 이랬습니다. 첫째, 내란 극복을 하겠다. 둘째, 경제와 민생 회복하겠다. 셋째, 생명과 안전을 지켜서 대규모 참사, 이태원 등등의 참사 잊지 않도록 하겠다.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겠다.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 통합과 공존하겠다 했는데 다섯 번째 이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 하면 남녀, 지역, 노소, 장애인,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업과 노동자 이렇게 서로 나눠서 증오하고 혐오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린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일꾼이다. 일꾼끼리는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일꾼이 아니라 그 주인인 국민들은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 일꾼끼리 대신 싸워드리고 국민들은 통합해서 적으로 느끼지 않는 이웃으로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요거는 굉장히 공감이 됐고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많은 모습들도 그리고 사실은 서로 간에 상대방이 어떻게 저렇게 표를 많이 받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국민들이 통합되어서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재명 대통령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명색이 경제평론가로서 경제 이야기 이렇게 우선순위 높게 해주신 거 정말 공감했는데요. 내수 경기 살리기 위해서 당장 지역화폐 포함해서 이 시장의 상인들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는 그런 경제 회복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래도 이렇게 내란이 끝났다는 감동 속에서 어제 하루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오늘 화답하듯이 코스피가 2.7% 가까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 1.34% 올랐고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빠르게 안정이 돼서 환율이 3.6원 내려서 주간 거래에서 1369.5원으로 마쳤습니다. 물론 야간 거래가 있으니까 계속 바뀌고 있지만 어쨌든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경제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성장하면서도 통합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정치 핵심 인사들을 모아서 대담하는 시간 끝장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손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또 인천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친근감 느끼면서 고마운 느낌이 드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네. 인천 최초의 네. 대통령이 탄생한 그런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호칭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렇죠. 같은 인천 시민으로서. 네. 인천광역시 국회의원 사직서 내셨잖아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거 기분 좋게 사인했다고. 그러니까요. 저희들 인천 시민으로서는 아주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아쉬움도 있죠. 이제 또 계양구 국민들은 지역 국회의원을 이제 대통령으로 보내고 나서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진짜 거기 선거가 지역구 바뀌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 해야 됩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에 누가 나오실지는 논의가 있나요? 하마평이 전혀 들리는 게 없어요. 이번 지금 이재명 정부를 이끌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인선 발표할 때까지도 전혀 어떤 내용도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들 옆에 일을 하고 계신 참모들이 비밀 보장도 너무 잘 되고 그 후보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그런 로열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요. 저희도 뭐 나름대로 취재를 해보는데 하마평은 전혀 취재가 안 없더라고요. 들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다 썰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고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그 아득했던 밤들이 다 지나고 세상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 과정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새벽까지도 저에게는 대선 과정이었어요. 20일간 공식 선거운동 아주 그냥 치열하게 보냈고
그리고 길게 보면 3년이잖아요. 짧게 보면 지난 거의 뭐 6개월 동안 아스팔트 위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 시간을 이번 이제 어제 대선 과정 이후에 저는 또 개표 현장에 있었습니다. 개표 참관인으로 또 들어가서 네네. 끝까지 한 표라도 더 챙기겠다고 아. 생각하고 마무리한 것이 오늘 새벽 3시였고요. 그리고 지금 한숨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이 아이고. 방송에 나왔는데 네. 돌이켜 볼 시간이 짧게 있었습니다. 제가 잠이 오지 않고 도파민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분출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그 피곤한 감정 그리고 또 아주 기쁜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지나온 과정들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저희들이 겪지 않아도 될 너무 많은 불운들도 있었고 네. 그것들을 또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위대함을 확인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12.3 그날 네. 밤이죠. 그날 예. 밤.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집에서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거짓말이겠지. 네. 남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었는데 네네네. 그 전화가 와서 야 뉴스 속보 봐봐. 계엄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뭐 말들은 있었잖아요. 사실 뭐 비상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준비한다는 얘기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거짓말하지 마라고 했는데 곧 저희 이제 지역위원장들 방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카톡방 내용들을 보니 빨리 국회로 모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그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상계엄의 위기에 강한 리더가 있었고 네. 또 그 리더에 따라줬던 위대한 국민들이 있었고 네. 또 이번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네. 군 통수권자로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도 네. 소극적 대응을 했던 군인들이 있었고 저는 이 사건들이 정말 뭐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기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아 님이 들어오셔서 이거 질문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원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정책의 분야가 많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이번에 결혼 출산 양육 드림 뭐 1억 원 주고 출산 시에 뭐 감면해 주는 그런 공약이 있었다고 김윤아 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 맞냐? 얘기가 네. 나왔다가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별 뭐 이런 네네네. 문제들 때문에 그런 정책을 제안한 분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하지만 그것이 당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출산 양육 중요하긴 한데. 네. 그렇죠. 예. 네. 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공약에 있는 걸 그대로 그렇죠.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엄의 밤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처음에 탄핵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계엄 해제 의결까지는 그래도 국회가 제일 하는구나 그랬는데 탄핵을 하는데 불성립이 돼 버렸었잖아요. 그랬다가 두 번째 돼서 가결이 됐잖아요. 그때가 12월 14일이었을 겁니다. 네네네. 두 번째 여의도에 한 200만 이상의 빛의 맞아요. 혁명군들이 모였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또 전율을 느꼈습니다. 네. 정말 그 계엄을 막아냈던 것도 위대한 시민들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탄핵으로 이끌고 파면까지 이끄는 것도 결국은 국민들이었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대거 그 빛의 혁명에 같이 함께 동참해줬던 부분 네. 그것도 저에게는 뭐 잊지 못할 것이었는데 12월 14일 전에 이미 밤마다 여의도 그 광장 앞을 메웠던 그 시위대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이 세대들이 등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구나 하는 그 생각들을 현장에서 제가 목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또 해냈지 않습니까? 네. 예. 아이고 저도 현장 가서 같이 있다가 네. 이제 시간 되면 여기 와가지고 라이브 진행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불성립 됐을 때는 엄청 충격이 컸는데 그 다음에 또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 또 희망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탄핵안이 또 통과됐을 때는 이제 됐구나 했는데 네. 또 그 이후에 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었죠. 예. 드라마 같은 일들. 관한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런 것도 있다가 임명은 했는데도 반쪽으로 임명하고 그래서 헌법재판 막 진행되는데 또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파면 결정이 뭐 늦어도 2월 말에는 결정 날 줄 알았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헌법이 작동하는 나라면 그것이 성립이 돼야 됐는데
미뤄져서 네. 3월 말일 또 지나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4월 18일 날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얘기를 네. 듣고 그 전에는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을 그렇죠. 때 4월 18일 만료였는데 3월 말까지도 그렇죠. 예, 그때 재판이 제가 안 열리니까. 이제 저희 지역 원외위원장들도 그렇고 네. 지역위원장들이 광화문에 천막을 쳐야 되겠다 이 제안을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파면 결정 날 때까지 네. 한 2주 가까이 거의 뭐 천막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길 잡히기 직전에는 막 기각이 될 거라 4대 4라는 둥, 5대 3이라는 둥 막 이런 얘기가 엄청 그럼요. 나돌았잖아요. 뭐 다 모든 국민들이 불면의 밤, 불안의 밤, 내란성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게 만드는 뉴스들로 도배가 됐었는데 결국은 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드라마틱하게 정말 파면 결정이 난 거죠. 네, 예. 네. 참,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지나왔는데 네. 매 고비마다 비현실적인 일들의 연속이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정권의 그 실정들을 네. 많은 분들이 또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것도 너무 아쉬워요. 너무 큰 걸 터뜨리니까. 그럼요. 그 전에 경제 망가지고 뭐 이런 거는 기억도 안 나 지금.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검찰 독재 네. 정권이 탄생을 하고 손에 왕자를 손에 그리고 나온 그런 본인 스스로 왕인 줄 아는 그런 착각을 한 대통령을 저희가 세웠던 거죠. 그 이후에 헌법이 완전히 유린당한 것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과 본인을 따르는 세력으로 완전히 구분지었던 그런 통치자였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는 이 정권이 무너지긴 하겠지만 검찰들 또 뭐 그런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그 권력들을 계속 비호하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정권이란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본인 스스로 본인 발등을 찍는 그런 불법적 유연적인 계엄을 끝내 자행하는 걸 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계속 저항하고 네. 뭐 촛불혁명 그리고 뭐 빛의 혁명 이런 시위들 함께 힘을 모았던 그 민주주의의 힘이 네. 작동한 결과가 오늘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달려와서 이제 대선까지 이제 네. 왔잖아요. 대선 때 또 열심히 뛰셨죠. 그렇죠. 뭐 이번 대선에는 임명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 캠프에서는 중앙당 조직본부에서 부단 본부장 역할이었고 뭐 지역에서는 또 인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는데 저희 지역은 특별하게 더 열심히 뛰어야 됐던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네. 윤상현 의원이 저희 현역 지역 의원이에요. 저희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내란 척결 아닙니까? 그렇죠. 내란 심판, 그렇죠. 내란 응징. 근데 내란 속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파면 결정은 났지만 거리를 활보하고 그에 동조한 가장 선동에 앞장선 그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런 지역에서 저희가 이번 대선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저희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다시 세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을 뿐더러 저희 네. 지역 유권자들이 이런 분노하는 마음을 투표로 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제 선거 작년에 제 총선보다 네. 2배로 더 열심히 뛴 것 더 같아요. 열심히 그래서 뛰었어요. 지금도 사실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상태로 네. 몸이 많이 지쳐 있는데요. 이번에 어제 저희 결과가 밑줄 가불이 같이 네. 나온 결과긴 한데요. 해방 이후 네. 한 번도 민주정권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과반을 넘기면서 과반을 넘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네, 너무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성과가 있어서 그럼요. 예. 다행이네요. 그 어떻게 공략을 하셨나요? 뭔가 인천 지역에 맞는 공약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역 있었어요? 공약도 중요하긴 한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은 이분의 그 실적, 실력, 실천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란 세력들을 어쨌든 심판해보자라는 그 열기가 이번 선거의 그 승리 요인이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저희 지역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무엇보다 네. 지역 유권자들도 무시했던 1년이면 다 잊어버려 뭐 이런 막말로 유권자들도 무시했던 그런 표심들이 모인 네.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그 저희
그 인천만의 공약을 가지고 네. 뭔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힘있게 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느냐 인천 시민이다 이 한 말씀으로 다 가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역 공약도 공약이지만 네. 이재명이라는 실력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일꾼에 대한 그 신뢰 그것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에 첫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비상경제 점검 TF를 구성하라. 뭐 네. 예고했던 내용이긴 네, 네. 한데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인사가 있는데 박성재 법무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체가 지금 사표를 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표 중에서 박성재 법무장관만 사의를 받고 나머지는 반려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내각이 당분간 좀 동거하면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니까 동거하면서 이제 한 명씩 장관 인사를 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무위원들 숫자도 사실 뭐 이제 공석도 꽤 있고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급격하게 교체를 하게 되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교체를 너무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유연한 실용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그러네요. 대통령의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도 박성재 법무장관은 사실은 이 내란 수사하고 관련이 지금 그렇죠. 있는 예. 혐의가 있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안과 또 해동을 했던 분 아니세요? 그렇죠.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아마 아까 이게 그 취임하면서 얘기했던 것도 어젯밤에 그 당선 감사 인사하면서 연설했던 내용 중에서 내란 세력 척결은 또 1번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법무장관은 사의를 받아들인 게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국민들이 원하는 걸 다 네. 따라주시겠다라는 의지 같습니다. 근데 이 미추홀구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뛰셔서 과반수 됐는데 전국에서는 지금 개표해 보니까 이게 과반까지 못 갔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한데 역대 민주정권의 대통령 후보자가 받은 득표율로 보면 네. 득표 수로 보면은 또 최대입니다. 저는 그 네.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동서가 완전히 갈라졌더라고요. 그렇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와 똑같은 그림의 형태를 보면서 이 뿌리 깊은 지역주의 이것을 어떻게 또 극복해낼 것인가. 결국은 사실 그 불경 쪽에 고령화 사회 문제가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이 노령화되는 곳에 세대 간 또 차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이후에 이런 갈라진 표심들을 봉합하고 또 통합하는 그런 것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주의 정치, 뭐 극우 정치 이른바 뭐 이런 얘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뭐 청년 이야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청년 호명을 계속하는데 사실은 고령화와 함께 생기는 중장년층의 불안, 또 노년층의 이 빈곤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좀 굉장히 나쁜 정치인이 동원을 한다고 하면 극우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비단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극우 난동 세력들 권력을 차지하고 미국도 그렇죠. 유럽도 그렇죠. 그렇죠. 뭐 남미, 아시아 전역이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10년 전에 IMF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 불평등이 낳는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 불안정성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인사를 속속 발표하고 뭐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강훈식 비서실장 발표를 하고 앞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 국민들이 좀 통합이 안 돼 있고 분열돼 있는 듯한 선거 직후에 마음을 치유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혁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는 게 딱 떠오르는 게 특검, 내란 특검도 있고 뭐 최상병 건도 있고 뭐 김건희 씨 특검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내란 세력 척결과 개혁 이 과제를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거라고 보세요?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정권 초기에 힘이 가장 세잖아요. 그립감이 있다고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의석수가 지금 여대 야소
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를 또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 권력을 가지고 민생 경제를 보살피고 개혁 과제에 있어서는 입법 과제로 국회가 담당을 해주고 하면 투 트랙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실천력 네네네.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가까이서 뵙고 네. 경험했던 그 이재명 대통령은 네. 정말 일을 주변의 참모들에게 잘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유능한 네. 리더시더라고요. 잠시도 이게 구석구석에서 쉬는 사람이 없게 하시는 그 재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원외위원장이었지만 저희 이렇게 힘든 내란 전국에서도 전국의 그 위원장들이 모두가 뛰게 만드셨거든요. 그것이 또 오늘 이번에 그 결실로 맺어지기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강한 리더십니다. 예. 일을 잘 시키시는군요. 잘하시고요. 잘하고. 잘 시킬 수 있는 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CEO의 능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에서도. 네. 자기가 일을 잘해도 일을 잘 못 시키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전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방안까지도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마다 야 본인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일꾼들에게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저는 그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 좀 마지막으로 요거는 하나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초기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또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 강훈식 실장 그리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등의 이 초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크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가장 실력 있고 본인의 그 역량을 더 빛내줄 만한 참모들로 구성하고 있다. 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호흡이 잘 맞는 그런 인선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실력인 것 같거든요. 그가 가진 실력을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인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적재적소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친분 그리고 이전에 뭐 어떤 관계 그것은 지금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지금 속보 하나 들어온 것도 소개드릴게요. 이거는 갑자기 여쭤보는 건데 그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일을 잘 분배를 하시고 시키신다. 일단 첫 번째 큰 게 이 제자리에서의 역할을 하는 군 명예 회복에 주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합참 전투 통제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 일정을 먼저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군 있을까요? 통수권자가 헌법에 적혀 있는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지금 외교, 안보, 민생, 경제 어느 것 하나 불안정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중에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제일 먼저 챙겨야 네네. 이 불안한 전국을 안정시키면서 이후에 본인이 발휘하고 싶은 많은 행정력 네. 그것을 강하게 추진해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이 부분은 뭐 헌법이 정한 그 절차와 정신대로 따르고 계신다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속보가 들어온 게 이번엔 지방정부 포함한 안전 관련된 실무자 회의 소집을 지시를 했어요. 실무자 회의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군 통수권자의 그 임무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전국에 다 이렇게 빠르게 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잘하는 거. 그것도 실무자 회의를 소집했다는 게 되게 본인이 어젯밤에 안전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취임사에서 안전 강조했고 바로 실무자 회의 소집하고. 결국은 분열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가장 바탕에 있는 일부터 하겠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또 이재명
대표이시다가 네. 대통령 후보자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 당 지도부가 또 재편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들리는 얘기는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원내대표 임기가 원래는 5월 말까지였던 것 네네네. 같은데 대선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됐고 이전에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을 했었는데 네. 당원 당규가 바뀌어서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좀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선출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박찬대 권한대행 대표께서 네. 이제 뭐 그 자리에 계신데 빠르게 아마 8월 정도에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특별히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어쨌든 그러니까 당원 중심의 네, 다 네. 정당으로 완전히 변모한 정당이 되었거든요. 250만 권리 당원들의 힘으로 당 대표에서 또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만든 그런 정당의 힘이 주권이 결국은 당권이 우리 당원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원은 눈치를 보는 우리 뭐 국회의원들 네, 그리고 네. 지역위원장들 뭐 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당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 뜻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이끌어 나갈 지도자도 뽑고 네. 당 대표도 뽑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 전당대회 일정으로 이제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예, 거의 그렇게 갈 것 아, 같아요. 그럼 수순이. 그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언론에 나오긴 하는데 네. 곧 당권 도전할 거라고. 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청래 당대표 얘기가 제일 많이 들리는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분들도 얘기가 계속 들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국 저희 당원들이 만들어낼 겁니다. 결국 또.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250만 명이라고. 네, 벌써 그렇죠. 숫자가 또 많이 늘었네요. 엄청 많죠. 제가 마지막으로 일반 들은 당원까지 게 하면 늘었어요. 거의 뭐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비 내는 권리당원 네, 네. 250만 명이니까 어쨌든 간에 당원들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여기 이제 딱 완전히 원칙으로 자리 잡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뭐 새 정부에서 큰 역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방송에도 가끔 나오셔서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예. 예,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구 지역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1차 정치 기다립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김종욱 박사 나오셔서 정치 얘기 재밌게 할 테니까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직은 당선자로 확정되지 못했지만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은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채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흙수저도 아니었다. 그저 흙이었다. 공장에서 시작한 인생, 3번의 대권에 도전한 그 남자. 이재명은 누구인가? 1963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으로 향했다. 6곳의 공장을 거치며 그가 얻은 건 임금체불과 구타, 그리고 프레스 사고로 나는 당의 6급 판정. 세상은 등을 돌렸지만 그는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다. 공장에서 흘린 땀은 지식의 뿌리가 됐다. 검정고시, 그리고 중앙대 법대. 장학금과 생활비는 그의 첫 기본소득이었다. 사법시험 합격. 그러나 그는 판검사가 아닌 인권변호사가 되기로 했다.
시민의 편에서 싸우던 그는 결국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지방정부 최초 모라토리엄 선언. 3년 만에 부채 4,572억 원을 모두 갚았다. 무상복지, 청년배당, 공공의료. 포퓰리즘이란 비난에 그는 정책으로 답했다. 박근혜 퇴진 촉구, 경기도지사 당선, SK하이닉스 유치, 코로나 대응. 일 잘하는 행정가라는 별명은 그냥 붙은 것이 아니다. 2022년 그는 대권에 도전했지만 단 0.73%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개항을 보궐선거 승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총선 압승. 사법 리스크는 있었지만 법원은 무죄로 답했다. 이제 그는 다시 제21대 대선의 유력 주자로 섰다. 이번엔 반드시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소년공에서 대선 후보까지 이재명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1차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김종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김종욱 박사님 모실 때마다 이렇게 계속 명함이 바뀌시는데. 아니 그건 원래 있었던 거고요. 선대위 때문에 잠깐 언론 특보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저한테 제일 좋은 건 그냥 정치학 박사가 제일 좋긴 한데. 박사님이시고 하여간 예리한 분석을 해주신 분이신데 또 오늘은 배지 이게 제가 그냥 뭡니까? 네, 김종욱 탄탄TV라고 제가 네. 운영하는 TV가 있어서 뭐 호시탐탐 이런 데 나오면 광고를 하고 달고 있습니다. 김종욱의 탄탄TV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합참 전투통제실 점검 일정을 했네요. 그러면서 일성이 군 명예회복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군은 명예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군에 대한 개혁 의지를 이미 국회에서 오늘 취임 선서식을 할 때 보면은요, 육해공 참모총장들을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전투통제실을 점검을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발걸음과 일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취임 선서식을 포함하여 뭐 어제도 사실은 이 당선인의 신분으로 여의도에서 이제 대통령직 수락 연설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연설을 하실 때도 그리고 또 공식 선거 운동에서도 이재명 후보로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이미 언론 보도됐습니다만 내란입니다. 네. 결국 우리 군이 우리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헌법을 짓밟으려 했던 이 시도 자체를 이제 뛰어넘고 극복하는 의미에서의 군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지금 며칠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걸음이 아닐까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이제 군 통수권자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로서의 행보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내란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군인이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에 동조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가 있었고 그 내란을 일으킨 것을 자기가 막아냈던 비상계엄군의 군인들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두 가지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내란에 거부한 군인들이 진짜 군인이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대 전체는 이런 좋은 군대이다. 국민을 지키는 군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 계속 만드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대의 명예가 실추된 건 적어도 이 윤석열과 몇몇 장성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서강대로로 건너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군인들,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내란을
또 막았던 이런 군인들, 저는 그래서 그런 군인들이 우리 국민을 지킨 진짜 군인이다라고 하는 측면과 또 이재명 후보에서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 군 통수권 행사를 하는 저희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는 리더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첫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취임사에서나 어젯밤에 그 수락연설 할 때 제가 저게 무슨 의미일까? 실제로 무엇을 실행하겠다는 걸까라는 의문, 그 질문을 스스로 가졌던 코멘트가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는 이런 내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뭐 법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박용석 에디터님 취임식에 그 참모총장들 안 불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딱 감이 오네. 이거는 군 개혁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는 이런 짓을 군에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국방 개혁이네요. 그렇죠. 국방 개혁도 필요하고 뭐 이제 검찰 개혁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선거 끝나면 첫날 뭐 이 지역별 득표율 분석을 하거나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뭐 이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뭐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든지 혹은 어떤 인사들을 1호 인사로 이제 지명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선거,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언론들도 많이 맞추고 있어서 그런 얘기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겠군요. 근데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그 용산 대통령실 딱 도착해가지고 한 얘기가 지금 전해진 게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이거 뭐 필기도구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필기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고 심지어 복사기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대통령실이 얼마나 깨끗하게 이 대통령실을 치우고 갔는지를 드러내는 건데 이건 이제 아주 뭐랄까 이 저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출근해야 되는데? 아니 청와대 계셨었잖아요.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바뀔 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를 들면 이제 임무 인수 교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제 인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2달 동안 인수위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들어갈 인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임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건데 싹 사라졌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0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직 공무원들까지 대통령실 다 업무 복귀해라 라고 명령 내릴 정도니까 본인들이 대통령실에 와가지고 오후 2시에 이제 1차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 딱 왔잖아요. 용산으로 복귀한 게 아니라 용산으로 처음 대통령실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복사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이거와 관련된 설명을 해준 대통령실 직원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들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뭘 했던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부를 어쨌든 권력을 이양하고 정권을 이양해주는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업무를 봐줘야 되는데 그럴 직원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대통령이 일반직 대통령실 공무원들 모두 복귀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정말 대통령이 바뀔 때 대통령실에 있던 일반직 그 공무원, 그러니까 시험 봐서 공무원 되신 분들 늘공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부처로 복귀를 바로 하는 모양이죠. 인사명령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땐 근데 해버린 거예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인사명령을 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인사명령을 내린 시간을 따져보면 업무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이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임 대통령 파면당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인사명령을 내려서 인사명령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네 부처로 돌아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똑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에서 문재인 정부 넘어올 때도 거의 인수인계 안 해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 죽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뭘 넘겨줘야 일을 하지 이렇게 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아무리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럼 그걸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헌법에 명시되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적 가치인데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일부러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 인사명령이 내야지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인사명령을 그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별정직이나 이제 이런 어공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복귀해라. 아니, 오늘 어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체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들어가서 너무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대통령도 직접 한 거고 그 이윽고 이제 백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커녕 여러 업무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공이라고 부르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대통령실 복귀도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 딱 들어가 봤는데 매우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우린 추측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다 인사명령 내서 부처로 돌려 보냈다고 추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조 권한대행도 문제가 많은 거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인사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직무대행한테 있는 상황인데 직무대행한테 보고도 안 하고 비서실장이 그냥 야 다 돌아가 이렇게 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비상식적인 이 정도면 저항 아닌가요, 사실상? 그래놓고 전화로 이제는 뭐 총리 대행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어제까지 권한 대행이었던 자가 우리 다 내각 인사들 국무위원들 사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빼고 뭐 다 남아 있어라. 난 사표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밝힌 거니까 그 의사들을 일단 존중하고 아마도 당분간은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다 우리 교수님 잘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무위원들과 무려 70여일 정도를 같이 동거를 했었습니다. 완벽하게 문재인 정부 사람들로 꾸려진 국무회의가 열린 게 제가 알기로는 76일 이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만둔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아마 속도는 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사청문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과반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총리 같은 경우도 과반 넘길 수가 있고 총리가 빨리 제청하면 장관 인사청문하는데 인사청문 절차라고 하는 게 원래대로라면 이제 국민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낙마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장관 같은 경우는 인준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통과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고 이제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만 하고 청문 보고서만 맞춰서 보고서 채택을 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가 그 문재인 정부 때처럼의 기간적 혼란이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삐걱거리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지금 방금 얘기 들은 행태를 보면 야 만만치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속도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강훈식 국회의원, 안보실장으로 위성락 국회의원, 경호처장으로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변인으로 강유정 국회의원 이렇게 쭉 바로 오늘 임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사람만 지금 세팅을 해놓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각을 구성하려면 내각의 정권을 김민석 수석 최고 지금 이제 지명자가 됐습니다만 맨 처음부터 이거 갖다 쥐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비서실장은 저번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됐던 것처럼 청와대 내부에서 비서실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사심의도 해야 되고 인사평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그 강훈식이라고 하는 의원을 갖다가 비서실장. 근데 그분은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직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직을 내던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비서실장 국회의원 그만두고 청와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청와대 다 그만두고 가셔야 돼요. 그거는 제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행입니까? 아니, 제도가 그렇게 총리는 겸임이 가능한데 의원직 겸임이 가능한데 아마 그 대변인이나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관두고 가야죠.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짜여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내각은 겸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쪽 청와대 같은 경우는 겸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조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비롯해서 자기 참모 그룹들은 매우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지금의 위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검증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속도감 있게 이 위기 상황들을 좀 하나하나 좀
조치를 하고 상황을 좀 만들어 가자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계속 옛날부터 알아왔던 사람, 검증했던 사람이고 이번에도 총괄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인가요? 네, 저기 선대위원장 상황실장을 했죠. 상황실장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인 것 같고요. 뭐 김민석 수석 최고는 말할 필요 없죠. 워낙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거의 이 수석 최고가 된 다음부터 둘이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위기 관리를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인물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내각은 좀 다를 것 같고요. 내각은 진짜 전문성. 그러니까 초단기적으로 필요한 부처 같은 경우는 속도감이나 역동성을 강조할지 몰라도 소위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하는 부처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안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위성락 의원과 그다음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경륜과 경험을 매우 중시한 것 같아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매우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위성락 그다음에 이종석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가졌던 사람, 최근 단기간이 아니라 수십 년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신뢰감을 가지고 외교안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좀 나름대로 맡아가지고 추진을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조 속에서 지금 청와대, 내각, 그다음에 외교안보 라인 자체가 지금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이제 뒤따를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은. 측근들만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밝히기를 이제 인사가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면 충직한 첫 번째는 무조건 충직한 인사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미 언론에 밝히기도 했고요.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 말고도 이 한마평은 어제부터 돌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단독 보도가 많이 났는데 그대로 지금 이제 발표를 난 거 보면 보도와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추가된 인사들이 몇 명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JTBC 이규현 기자 같은 경우가 지금 홍보수석으로 뭐 내정이 돼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경호처에서 근무했었던 박환천 경정, 박환천 경정이 맞아요. 경호처 차장으로 또 지명이 됐다라는 그런 속보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아까 참고로 말씀하신 강훈식 의원의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사석에서 만나본 경험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뭐 카피바라라는 동물이 있거든요. 카피바라라는 동물 들어보셨습니까? 카피바라는 카피는 뭐 카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카피바라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제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모두 다 친해질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악어랑도 친해질 수 있고 뭐 심지어 포유류 동물이나 뭐 파충류든 모든 동물과 친해지는 동물을 카피바라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 강훈식이란 인물은 카피바라형 인물이 아닐까. 왜냐하면 손학규 때부터 정치를. 근데 그런 동물이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예, 카피바라로 이따 집에 가실 때 쳐보시면 어떤 개 종류? 초식동물인데요. 근데 보시면 두더지 같이 생겼는데 모든 동물과 잘 어울릴 줄 아는 그런 동물이어서 제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 모르겠습니다. 왜 종을 뛰어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이제 가만 보면. 손학규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칭송을 받았던 가까웠던 정치인인데 계파를 따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어느 계파와도 다 가까운 인물이 되어버렸고 사실은 친명이라고 분류하기가 딱 찐명이다라고 분류하기가 어려운 인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친명. 예, 근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아마 이제 이재명 선대위의 그 실장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역량이라는 거를 좀 나름 검증을 받아서 대변인도 오래 했지만 어쨌든 그런 역량을 검증받아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대위에서도 그런 어떤 공을 톡톡히 봤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제 비서실장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카피바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아니 뭐 강훈식 실장의 뭐 외모나 이런 평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굉장히 너무 잘 어울리시는 다른 동물들과도 잘 어울리고 유순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부들부들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대체로 초식 동물들이 좀 이렇게 유순하지 않나요?
아니 저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뭐 예. 나한테만 잘해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 만나본 분들이 다 평이 좋잖아요. 네. 예. 강훈식 만났으면 어때 물어보면 대부분 굉장히 나이스하던데 다 이런 평가잖아요. 합리적이고. 네.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 얘기가 나서 김영진 의원이 그런 역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어주는 역할. 다 연결을 해주고 좋은 사람이면 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원칙이 아니면 그 길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과거에 던 대표하고도 상당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문제 논쟁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 한쪽에서 그런 원칙을 좀 지키는 분도 계시고 네. 또 한쪽에서는 진짜 카피바라처럼 사람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다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좋은 거죠. 너무 한쪽의 사람들만 좀 모여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좀 따분하기도 하고. 이제 의원직을 아까 버리는 게 굉장한 선택이라고 말씀 주셔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강훈식 의원도 대통령의 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길 가기 전에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길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꿈이 사실 대통령을 꿈꾼다는 건 모든 정치인이 필수적으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식견이나 이런 게 탁월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길에 가기 전에 목표가 충남도지사인 걸로 또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가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체계적으로 대통령실을 완벽하게 좀 세팅을 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다져준 이후에 아마 지방선거 때 도지사 선거 출마까지 아마 염두에 둔 선택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약간 애매하게. 아니, 중요한 건 이제 본인 개인의 어떤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서실이 빨리 안착이 돼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서실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인선을 좀 완료하고 청와대 세팅들을 잘 만들어 놔서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5, 6개월은 어쩔 수 없이 청와대 중심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역할들은 진짜 잘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잘할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했는데 하나는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 출범시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약속했던 것이고. 네, 취임 선서식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합참 일정을 하면서 뭔가 이 군개혁을 하면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쪽 행보 두 가지를 했는데. 좀 이런 거 아닐까요? 강훈식 실장이 그렇게 유연하고 합리적인 분이면 경제를 챙기고 또 이렇게 협치를 하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되 조금 그 김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비상계엄을 먼저 주장하면서 사실은 내란 세력과 싸우는데 앞장서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총리면은 총리가 좀 나서서 그런 일들 그 내란 세력들을 뭔가 좀 제압하는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구도를 짠 건 아닐까요? 굿캅 배드캅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리고 아니면 경제와 정치 뭐 이런 식으로 경제와 정치. 내각은 전체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예를 들면 야 이거 내란을 정리하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구나. 오히려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다 이 상황은 위기를 관리하려면 위기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가 잘 된 사람 잘 극복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내란 이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어떤 위치 세팅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지명자 간에 상당히 서로가 호흡이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체제 하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 무너진 3년 동안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 그다음에 그 극복의 어떤 과정에서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저도 신뢰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그렇다면 무조건 제가 볼 때 핵심은 경제에 올인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6개월 내에 의미 있는 피부에 와닿는 또 결과물들이 없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여론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 내에 그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정부는 진짜 진심이구나. 맞습니다. 민생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총리 체제는 그 역할을 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적으로는. 오히려 경제를 챙기면서 그렇죠. 민생 정부라는 것을 강조를 할 것이다. 그렇군요. 지금이
인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지금까지의 인사는 어쨌든 신속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제 내각의 각 부처 장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인선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 대통령 스스로 얘기한 게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 좀 약간 좀 라임을 친 것 같긴 한데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 이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말은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적임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게 매우 힘듭니다. 또 맞아요. 적임자라고 하더라도 똑바로 살아왔나? 이게 또 쉽지 않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좀 약간은 기득권 층에 있었던 사람들, 늘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살아오지 않은 경력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성하고 또 장관은 인사를 검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인사 검증 한 서너 번 두드러 맞아버리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철저한 검증,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던 중도 보수까지 폭넓게 아우르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아우르는 어떤 무지갯빛 모양이라고 하는 건 내각 구성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청와대야 뭐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일부만 아는 거고 그렇다면 내각은 무지갯빛이면서 그 빛이 다 전문적으로 잘 빛나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또 색깔에 흠집이 없어야 되는 문제까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1997년에 우리나라에 12월에 IMF 구제금융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네 하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됐었어요. 근데 처음에 IMF 극복을 위해서 팀을 꾸리는데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죠. 근데 그때는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렇게 인선을 해서 사실 IMF 극복을 막혔거든요. 구조조정을. 근데 나중에 후일담으로 이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분은 이회창 캠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회창 캠프에 있었는데 데려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으면 누구든 쓸 수 있다라는 그 실용주의적 접근을 또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를 하셨으니까 DJ에게서 또 배워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제 자체가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시장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만 근데 기득권 경제 관료 체제하에서 불러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시스템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실험을 해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은 실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검증된 사람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경제 어떤 생태계 내에서 비토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골라내야지 속담 있게 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기 상황일 때는 위기 상황에 맞는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파격 인사도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기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총리설이 계속 꾸준히 올라왔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창용 총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분은 한국은행 총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뭔가 좀 신뢰감이 있다라고 하는 나라도 국민적인 예를 신뢰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런 역할들을 맡기게 하는 건 저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저분이 오면 저분은 약간 좀 급진적인데 저분은 약간 위험한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부처나 어떤 그쪽 생태계가 리스크를 느끼게 되게 되면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그쪽에 있는 참모그룹들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인사를 좀 이렇게 속도를 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인사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아직 지금 저희 이 시간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은 뭐 비상경제 TF도 구성이 됐지만 사실 언론 보도 보면 청와대 이전관리 TF도 이미 지금 꾸려질 예정이고 6개월 안에 이제 그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TF 단장은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무비서관했던 이정도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정도 그때 당시에 비서관이 단장을 지금 맡고 이제 손발은 이제 과거 성남 라인이 있거든요. 김남준 1부속실장 혹은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등 이제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을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을 6개월 안에 매듭 짓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3인방이라고 부르는 그 세 분도 지금 그렇게 대통령실에 직책이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남 경기 라인들은 사실 그 측근 그룹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매번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또 이제 이재명 의원으로 또 이제 이재명 의원에서 당 대표로 당 대표에서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까지 이어질 때 항상 측근들의 지원이 끊이지 않았고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인물들로 정치 고관여층 사이에서는 익숙한 이름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 오래 일한 측근들이기 때문에 조직의 핵심 어떤 여기는 이제 인사와 예산 기능까지 다 담당하는 쪽이니까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결국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와 더불어서 인사 관리까지 함께 맡길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그 7인회라고 불리던 정성호 의원이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김영진 의원이나 이분들도 뭐 역할이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원내 구성에서 이제 가까운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정부 구성 과정에서 관여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7인회라고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비주류였을 때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재명 당시 그 정치인들을 도와줬던 측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랄까 가장 좀 끈적끈적 친근한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벌써부터 뭐 측근 정치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뭐 선수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으실 것 같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발을 쑥 빼신 거잖아요. 선거 과정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셨었고 거의 이제 정무적인 역할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발을 빼면서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을 천거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들이 좀 빠져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관계로 보면 본인이 비서실장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쨌든 저기 누구냐 정성호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일 거고 김영진 저기 의원이 중대법대 동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역하고 친한 인물들을 또 바로 옆에 둬버리면 측근 회전문 인사 쓴다 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저기 뭐야 동기는 아니고 후배입니다. 후배인가요? 후배 제가 알기로는 86학번이니까 김영진 의원이 동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문이죠. 동문이고 그다음에 뭐 김영진 의원은 제가 그때 바른 소리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 쪽에 있으면서 이재명 정부가 가는 과정에서 뭐 쓴소리 있는 조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본인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다른 때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워낙 비주류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떼거지로 몰려갈 만한 측근들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때에 비하면 좀 나은 조건과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 구성하는 동안에 민주당은 또 당권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정청래 의원설하고 박찬대 의원설이 나오고 좀 아까 저기 우리 남 위원장 오셔가지고 남영희 위원장 오셨었거든요. 그 인터뷰하는데 8월 전당대회 아마 할 것 같다고 또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할 건데 전당대회는 남은 임기가 아니라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확인은 못 해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남영희 위원장이 더 잘하시겠어요. 위원장이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얘기하니까 8월 전당대회면은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8월이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전당대회 어떤 형태든지 전당대회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당대표 이제 13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그분이 또 이제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대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금 김인석 수석 최고가 총리로 지금 지명이 됐기 때문에 최고도 그만둬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최고위원회가 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재명 1기, 2기, 3기 체제가 이제 이번에 등장하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2번 당대표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도 이제는 포스트 이재명 시대에 유능한 정치인들을 길러내고 국민들이 사랑받는 정치인들을 만들어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를 해서 산뜻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뭐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하여튼 그 자천 타천 뭐 언론 평 뭐 이런 데서는 정청래 의원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당원들이 결국 누구에게 마음을 주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결국 이재명 정부의 탄생 이후 극 초반에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잘 이제 뭐랄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지도부의 구성을 바랄 것 같아서요. 제가 뭐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나 정청래 의원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잘 말씀하셔야 돼요. 워낙에 캐릭터가 좀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도 강하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연예인 같은 셀럽형 정치인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방송 출연하시는 것도 즐겨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짝 당원분들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안정형, 관리형 이런 서포트형 당대표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부 해보고요. 한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 박찬대가 낫냐 정청래가 낫냐 물어보시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관령이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저는 일단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내대표 중요해요. 예, 이게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 등록을 해서 이제 13일 날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당원들 20%가 거기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요구가 분출할 겁니다.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대표 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당의 여론이 형성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여론 형성이 아마 갑론을박들이 막 벌어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원내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제도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입법이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상당히 잘 조율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율도 해야 되면서 독립성도 유지를 해야 돼요. 끌려갈 수만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내대표가 매우 좀 좋은 판단 능력과 그다음에 청와대와의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구성에 대해서 당원들도 큰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아마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원내대표만 떠오르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박찬대, 정청래라고 하는 두 사람만 계속 회자가 될 거냐 아니면 또 새로운 인물이 튀어나올 거냐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핵심적으로는 그 20%가 반영되는 당원,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에서 20%의 당심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고 그런 흐름들이 이후에 당대표 선거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시죠. 또 새로운 대표 선거에는 김병기 의원, 김성원 의원이 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 또 빠지면 또 소영교 의원도 근데 또 뭐 굉장히 많이 나오시겠죠. 선수에 따라서 뭐 당연히 선거 예측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예측이 원내대표 선거 예측. 아무도 모르죠. 완전히 이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의원들이 다 결정을 하는 상황이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20%를 반영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의원들 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당원들의 표 때문에 순위가 바뀐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역동적일 수 있죠. 저 당의 그 당원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측면들도 이전에 봐오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저희가 봐야 될 대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이 이제 새로 뽑히셨고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너무 이른감이 있어서 다 차기 선거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가 8월이나 9월에 치러지면 어쨌든 그 새 당대표가 지방선거도 또 진두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본인의 위치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나는 어디 뭐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데를 출마할 마음이 있는데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 그건 뭐 어려울 거고요. 그런 것들 변수들을 막 따져보면은 과거에 전당대회 이제 하마평에 올랐다가 뭐 뭐 본인의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에는 뭐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서울시장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당대표 선거에 안 나오실 거고요. 그렇겠네. 그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 전당대회는 특별히 후보군이 제 머릿속에서는 잘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박찬대, 정청래 의원도 약간 좀 판단을 달리 하셔야 그렇죠. 되는 제 생각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셔서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같이 얘기해 주신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고통스럽게 살지 않. 우리 현 시대의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성장의 정체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향해서 가는 길, 그거는 제1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과 복지, 분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분배가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맨날 밥 먹잖아요. 근데 갑자기 쌀이 없어졌다고, 쌀이 부족해가지고 못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일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났잖아요. 이미. 그런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농업에 대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 나누는 시간을 한번, 그리고 그것을 정치와 엮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재밌을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농업민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드디어 여기 끝내주는 경제 모셨네요. 네, 네. 지난번에 한번 통로에서 뵙고서 한번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네. 농업 얘기를 네. 다뤄주는 유튜브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꼭 오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임미애 의원님께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네. 활동을 하시면서 정치를 또 하셨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잘 됐고 잘 시작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은 안 바뀌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제가 오늘 그 취임식에 앉아 있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네. 다행히 이겨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한데 더 많은 득표를 하고 싶었던 게 솔직한 마음인데 실제로 그렇게 득표가 늘지는 않았어요. 네. 장하면 지금 치러지는 대선은 엄연히 그 계엄을 겪으면서 치러지는 대선이고 네. 저쪽 당에 분명히 페널티 사유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계엄을 선포한 정당을 찍을 수 있지라는 것이 제 마음에는 아직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좀 많이 우울한 거고, 그래도 표가 조금 늘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대구 경북의 경우는 선거라는 게 양극단에 있는, 극단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죽어도 이 정당을 찍는 사람과 죽어도 이 정당을 못 찍는 사람들의 중간에 있는 중도층을 겨냥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네. 저희는 이 중도층이 없는 거예요. 아, 경북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되어 있고 그 외부와의 교류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도시 전체가 정체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중도층도 없고 선거운동을 해도 그 정도인 것 같고 안 해도 그 정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난 세월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의원님은 지방의회에는 네. 진출도 하셨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때는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방의원은 정치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군의원에 출마했을 때도
뭐 지방에 조그만한 그 살림 산다 생각하니까 찍어주셨고. 그건 민주당이라도 찍어주시는 네, 찍어주셨고. 그리고 그 중대선거구제니까 3명이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할 땐 제가 1등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도 뭐 일 시켜보니까 뭐 빨갱이 그러지만 실제로 민주당이어도 일하는 거는 훨씬 더 국민의힘보다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잘하고 어떤 민원도 이렇게 피드백이 빠르고. 네네. 이러니까 뭔가 이 성과를 내기가 좋은 게 기초의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의원 할 때도 제가 당선이 되었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은 이거는 이제 정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완벽한 진영 논리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게 이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인 거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근데 민주당이 몇 분이 당선이 됐었잖아요. 몇 년 전에 선거에서는. 아니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북에서는 한 명도 없었고 대구에서만 있었나요? 대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한 번 당선이 됐고 홍일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죠. 무소속이었군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두 번 당선된 사례가 있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답답한 얘기는 또 해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더 중요한 해법을 찾아야 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이야기인데요. 네. 농업 이야기 뭐 식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요것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현안은 양곡관리법이었거든요. 양곡관리법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 중에 하나였고 민주당에서는 지지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요거는 탄력을 받을 것 같이 이제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근데 이제 국민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 쌀이 남는다고 들어봤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쌀이 계속 남는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농민들을 쌀 농사를 더 지원을 해주면 쌀이 더 남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물건이라는 게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서 생산이 되는 게 맞고 그거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돼야 되는데 왜 쌀은 생산자가 마음대로 생산해놓고 가격이 일정하게 보장이 안 되면은 국가 보고 그걸 사라고 해?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에 안 맞는 거 아니야?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그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거 또 국힘 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죠. 그런데 이제 양곡관리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가 쌀 재배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쌀 생산이 과잉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쌀 생산이 과잉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그 농가 인구의 상당수가 고령화되어 가지고 쌀 농사 아니면 사실 딱히 지어서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요. 쌀 농사는 99%가 기계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즘 쌀 농사는 전화로 짓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화로요? 네. 무슨 얘기죠? 영농 법인들이 보통 농기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내기철에 못 심어라 그러면 와서 못 심어주고 약 쳐라 그러면 공동 방제해서 약 쳐주고 수확기 대에서 이제 컴바인이나 이런 거 농기계 작업단이 쫙 들어와서 농민은 전화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키기만 한다. 네, 실제로 농민들이 이 논농사의 경우 노동 일수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농사짓기 딱 좋고 그러니까 다른 작물로 전환하지 않아도 농사짓기도 수월하고 거기다가 안정적으로 국가가 이것을 수매해 주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냥 쌀 농사를 계속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쌀이 과잉이 됐던 거 맞아요. 그런데 양곡관리법에 저희가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그 법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는 재배 면적을 일단 조정하자. 이 많은 농지에 그중에 한 일정한 부분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 3만 헥타르 정도만 다른 작물로 전환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쌀 이외에 다른 곡물은 자급률이 너무 낮다. 거기다 조사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수입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도 크니 한 3만 헥타르 정도만 따로 분리를 해서 다른 작물로 하면 쌀은 안정적인 그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재배를 면적을 조금 분리하는 거 생산을 조정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기후의 문제로 해서
어느 해는 대풍이 들 수 있잖아요. 생산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정부가 판단하자였어요. 그 전에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거는 뭐 3% 이상 뭐 생산량이 많아지고 5% 이하 가격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의 양을 어느 가격에 매입할 것인지는 정부한테 재량권을 주어서 어쨌거나 가격이 폭락하는 시점에 정부가 좀 개입하도록 하자. 그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 지난번 양곡관리법의 핵심 내용인 거죠. 아, 그러면 어쨌든 재배 면적을 줄이자는 거니까 좀 줄이자는 거죠. 공급 과잉 우려를 낳는 법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이게 수도 있겠네요. 그 면적을 줄이면서 이 사람들이 쌀 농사를 지었을 때의 기대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소득만큼을 보장해주면 얼마든지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환하려 그러면 사실 뭐 이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논이라는 게 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작물 심는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이게 논하고 밭하고는 이 땅이 이렇게 기능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밭은 물 빠짐이 빨라야 되지만 저거는 땅 파면 10cm 이상은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 게 논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관수로 이렇게 정비 사업하고 해서 밭작물이든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밭작업을 좀 정리하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시키자 뭐 이런 내용이 담긴 거죠. 근데 그래도 국가가 어쨌든 쌀을 사줄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은 그 쌀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게 되지 않나요? 전환을 하는 인센티브도 있긴 하지만 그건 힘들잖아요. 일단은 전환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분들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면적을 조정하려고 애를 써도 이 쌀이 어차피 정부가 수매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농부는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러니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항상 매입을 해준다가 아니거든요. 시장 가격에 의해서 이것이 작동이 되는데 어느 해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해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 가격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해 정부가 그것을 가격에 뭐 끼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기대를 주는 법안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일본 사례 요즘 뉴스에서 자꾸 보는데요. 일본에서는 쌀이 또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난 23년도에 기후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 그게 이런 거예요. 좀 약간 전문적인데 꽃이 피는 시기에 등숙기라 그러는데 꽃이 피는 시기에 너무 더우면요. 수정이 안 돼요. 열매가 안 맺혀요. 근데 그때 일본의 기후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본은 쌀의 품종을 어떻게 했냐면 봄에 추워가지고 냉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냉해 피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을 했고 그런 종자로 이렇게 다들 심었는데 이게 그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여름에 너무 7, 8월에 너무 더워지니까 꽃이 피는 시기에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안 맺힌 거고 그래서 생산량이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여기는 실제로 우리나라는 생산량이 줄어들고 나서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정부미를 방출을 할 때 가격에 일정하게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그렇지는 않아요. 가격에 개입하지 않고 오히려 농협이 이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밥 한 그릇에 가격이 얼마인지 아냐. 뭐 커피 한 잔 값보다 안 된다. 그러니 적정한 가격은 이 정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물량은 계속 정부가 비축한 물량은 계속 방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지금 일본 정부의 정책은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해서
매대에 쌀이 없어서 네.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일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기조에서 정책을 펴는 거지. 네. 이것을 공급을 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늘려서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값은 여전히 비싸지요. 근데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너무 이렇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일본의 농정 당국하고 네. 소비자하고 지금 굉장히 갈등이 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군데 소비자들이 너무 세가지고 네. 금방 정부가 소비자 편 들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림부가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니네 차라리 농림부라고 하지 말고 물가관리청으로 바꿔라. 물가가 조금만 오른다 싶으면은 걸핏하면 수입해서 농산물 수확 시기에 농민들 골탕 먹이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원래 마늘 수확 시기를 한 달 정도 앞두면 그만큼 시장에 마늘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네네네. 한 달 뒤면 마늘이 수확되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마늘 가격이 조금 올라요. 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소위 할당 관세 그래서 저율 관세로 해서 그 수확을 한두 달 앞둔 시점에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들어오는 시기하고 얘네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시장에 방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수확 시기하고 이게 딱 맞물리면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는 현상이 지난 3년간 해마다 벌어졌던 거예요. 계속 그랬어요? 예. 아니 갑자기 의원님 대파 파동이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지난 총선 앞두고 그것도 그런 건가요? 그때 물가 점검하러 나갔잖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파 보고 하여튼 뭐 옆에서 누가 잘못 보고했는지 이 정도면 가격 합리적이네 하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근데 그게 원래 그 당시에 3천 얼마인지 뭐 한 4천 원 가량 했는데 다른 마트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 마트에서는 뭐 어떤 사전 작업이 있었는지 800 얼마에 팔았던 870원인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가격이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을 얘기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물가가 조금 오른다,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산물 할인 정책 해가지고 대형 유통업체에다가 실제로 들어오는 가격이 파 가격이 3,000원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러면 1,000원에 팔어. 그 차액만큼은 정부가 지원해 줄게. 라는 할인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 예산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형 마트로 가는구나.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떡해. 농민들한테 당연히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농민들은 이게 사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농민들한테 일정하게 그 예산에 지원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오로지 대형 유통업체에만 들어간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 제기를 저희가 계속 했던 거죠. 마트에서 농민들한테 살 때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건 아니고요. 싸게 파는데 차액을. 근데 우리나라가 이 뭐 유통에 문제가 조금 있잖아요.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밭대기라 그래요. 밭 전체로 상인이 들어와서 거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작업을 상인이 해서 상인이 작업해간 것을 경매로 붙이거나 유통을 하기 때문에 특히 또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에서 MD를 고용해서 현장에 와서 그냥 밭에 있는 파, 마늘, 양파 이런 걸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지요. 농가는 그렇게 파는 이유가 뭐냐면 싸더라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력을 구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인건비가 또 너무 비싸잖아요. 사람 사가지고 그거 캐서 건조 작업하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조금 덜 벌고 그냥 그런 대형 상인들한테 그냥 밭대기로 파는 거죠. 그 과정에서 마진은 이제 그런 유통업체가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네. 마트에다 보조금을 주고 좀 더 비싸게 사라고 해도 유통업체에서 비싸게 사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마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뭐 마트나 중간 유통업체나 다 거기가 이득인 거고 농민한테는 그 예산을 지난번에도 뭐 50억이니 65억이니 책정을 해도 농민한테는 그게 전혀 안 돌아가요. 그렇게 되는군요. 아니 말씀을 하셔서 그거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화로 쌀농사 짓는다는 말씀하고 또 지금처럼 농민들이 다 이거 포장해서 팔고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밭대기를 그냥 다 팔아 버린다는 것하고 다 이게 인구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제가 듣는 얘기들은
외국인 노동자 뭐 얘기 이번에 대선에서도 뭐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된다 이런 네. 논란이 막 있고 그랬잖아요. 이준석 네, 후보가 네. 주장해서.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농촌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 가서 다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 없으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임금 같은 게 이슈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농촌 현장은 수학이나 뭐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단적인 예로 이번에 창녕에서 지금 양파를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법무부에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불법 체류 노동자들 단속한다면서 단속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니까 몇 번 잡혀간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는 일꾼을 못 구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농민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저희한테 민원 전화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농림부도 알고 있고 법무부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네. 이게 꼭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 업체도 있고 네. 또 불법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저 집에 몇 명의 노동자가 어디서 왔는데 불법으로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네. 신고가 들어가면 단속 나와서 네. 그렇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네. 농사를 제대로 짓기 어려운 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이 농촌 인력의 일손 부족 문제는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법적으로 이걸 정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법안은 또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해서 지금 당론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안에 저희도 법적으로 정비를 해서 요즘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해당 국가 뭐 방글라데시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하거든요. 여기에 농협이 나서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노동자들을 그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데리고 들어와서 작업장에 배치하고 이런 방식으로 네, 저희가 네, 네. 지금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용이 그럼 어떤 겁니까? 산업연수생제도 같은 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 네. 뭐 그러니까 정확한 법명은 저도 이제 낸지 한참 돼가지고 네, 네, 기억은 네. 안 나는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이고요. 하나는 출입국관리법. 이 사람들은 그 비자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자. 그 법은 계절 근로자. 딱 그 농번기에만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별도의 취업 비자를 내주는 네. 그런 형태인 그게 건가요? E9 이래가지고 그런 법 비자들이 그래서 불법 있어요.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네. 왔다 갔다 할 수 그리고 있게. 저희가 이거를 그 해당 정부 국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을 하고 네. 그래서 인신매매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권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국내로 들어올 때 돈을 주고 맡겨놔놓고 들어오는데 임금의 상당 부분을 이제 이게 갈취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국제 인권이 보고도 되고 해서 네. 저희가 그 인권 침해, 그 인신매매 사례로 네. 저희가 고발된 사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하고 임금 차별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덜어 네. 있는데요.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 해요. 그런데 제가 그건 되게 주의 깊게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신안에 그 염전에서 생산됐던 소금이 지금 우리가 수출을 못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장애인에 대한 불법 고용과 가혹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네네. 국제 인권 그러니까 인권에 관한 문제를 아주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인권국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로 생산된 물건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국제노동규약은 따르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그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가장 좀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선주들, 배 타는 사람들.
어민들도 외국인 노동자 많이 없으면 써요. 안 되는군요. 네,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요게 이제 약간 제재가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법적으로 좀 정비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지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농업하고 어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상 노동을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은 이게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외국인들을 계속 들여오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면에서 하는, 본다면 네. 지금 우리는 농사 형태가 굉장히 소규모가 네. 돼 있어요. 네. 소농이 적은 농지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우리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1.5헥타르라 네. 그러거든요. 1.5헥타르면 평수로 치면 4,500평이에요. 네. 그러면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가지고 저런 농기계가 하나 들어가면 보통 농기계 하나가 수익을 내는 농지 규모를 30헥타르 정도로 잡아요. 네. 그리고 하루에 농작업을 평균은 6헥타르에서 7헥타르 정도를 농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1.5헥타르면 반도 안 되는 규모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농지가 한 농가가 가지고 농사 짓는 규모가 너무 작다 네. 보니 생산비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농기계는 다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땅은 작은데 농기계는 또 있어야 다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것도 거예요. 대출 받아서 사야 되잖아요. 농기계도. 맞아요. 농기계 값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서 농가를 규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규모화라는 게 이미 저 호남 쪽의 쌀 농사 중심은 상당히 규모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남 쪽의 밭농사 중심의 농가들은 진짜 1.5헥타르예요. 제가 딱 1.5헥타르예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농지를 좀 그리고 농기계 하나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쪽에 논이 있고 이쪽에 밭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모아서 그래서 농작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농지를 교환하거나 합병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농사 짓는 거를 좀 땅을 몰아주는 거.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소유가 지금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어떻게 교환하면 되죠. 그러니까 교환해서? 옛날에 그 농지 정리할 때 그렇게 했어요. 네. 길을 내려고 하면 나도 요만큼 내고 너도 요만큼 내고 서로 조금씩 손해 보면서 이 논의 규모를 딱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내 땅이 줄은 것 같지만 실제로 농사 지을 때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규모화하고 집적하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뭐 분합이나 합병이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게 저희 이번에 농정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의 소농 규모를 계속 유지한다면 평당 생산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건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계화가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농지가 요만하면 기계를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규모를 좀 키우자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이고 뭐 다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거 교환하고 이런 게 어렵지 않냐 그러면서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되면은 기업농을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규모화는 할 수 있잖아. 다 매입해서 그런 방법은 이제 그런 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라는 거, 농업 정책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책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땐 이미 문경에도 그런 형태가 있어요. 논농사 짓는 경우가 논이 그 평야지대처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면 이 사람의 논, 저 사람의 논 다 모아가지고 영농 법인 구성해서 그 법인의 젊은 사람들 채용해서 이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농작업해서 이 농민들한테는 소득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농사 짓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되는 곳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게 안 되는 곳은 다른 방식으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를 집적화하는 거 이렇게 합쳐두는 거는 시간은 좀 걸려요. 그렇지만 이게 꾸준히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내 논을 여기 있는 논을 팔고 저쪽에 있는 논을 사서 저쪽에 있는 내 땅하고 합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일정한 뭐 농지 관리 기구가 그 역할을 해주면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런 농지 관리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하자라고 기구가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네, 그게 네. 공약에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공약 중에 한 줄로 이렇게 집어넣었죠. 그 농지은행하고는 다른 건가요? 좀 달라요. 농지은행은 그야말로 국가가 농지를 매입을 해서 내지는 뭐 내가 농사짓기 어려워 상속을 받았는데 농사짓기 어려우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한테 그것을 빌려주는 제도가 네. 농지은행 제도. 좀 취지가 완전히 다르군요. 네, 좀 달라요. 만약에 그렇게 좀 규모화하면은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AI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네. 자율주행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은 우리 다 테슬라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농기계 만드는 그 존디어라는 회사가 또 자율주행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1.5헥타르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규모화하자. 그리고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손 빌리지 않으면 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랄까 과학기술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농업에서만 예외라면 이 농업이 예외라는 얘기는 그러면 농업이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는 것이 농업의 접목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AI도 들어와야 되는데 존디어가 트랙터 회사거든요. 거기 주가가 엄청 그렇더라고요. 잘 나가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어쩌면 자동차나 뭐 드론이나 이런 데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농작업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따야 되는데 색채 감별하는 기계를 얹어서 쭉 가면서 빨간 색채가 뭐 요만한 토마토의 한 80%가 빨갛다 그러면 따라는 명령만 넣어 놓으면은 자기가 바꿔랑 인공지능이 다 찾아가서 다 찾아가면서 다 따거든요.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고령화를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색채 감별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쌀 도정을 할 때 약간 누런 쌀은 골라내는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 정미소 가면 다 그런 기계가 있어요. 색채 감별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 있군요. 정미소에서. 쌀 요만한 쌀도 색채 감별해서 노란 거는 걸러내는데 흰쌀만 이렇게 뽑아내고. 그러면 토마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규모화가 진짜 중요한 과제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도 뭐 수출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우리는 지금 쌀은 남는데 나머지는 다 지금 뭐 자금도 안 된다고. 1차 산물의 수출 양은 그렇게 안 많아요. 저도 이걸 자료를 찾아보면 1차 산물 그러니까 곧바로 생산된 거 하는 게 대체로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농식품은 수출을 많이 해요. 저희가 김치 이런 거, 떡 이런 것들 수출은 많이 하는데 가공된 건 많이 하는데 1차 산물은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이걸 좀 늘려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것도 조금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스마트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딸기 재배를 했는데 딸기라는 게 수출을 하려 그러면 컨테이너 이게 한 틀이 나와야 돼. 지게차를 이렇게 떠가지고 비행기에 실어야 되잖아요. 딸기 요만큼 나온 거 가지고 수출 못 하거든요. 수출이 된다는 건 일정한 물량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여기서 다 포장해가지고 수출을 해요. 근데 우리 인건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홍콩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딸기가 맛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선호도가 높은데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물건을 그냥 보내면 그쪽에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건 현장에 맞게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수출하는 농업으로 이렇게 차차 바꿔 나갈 수도 있다. 규모화하고 기술 도입하고 수출하고. 이번에 뭐 일본에 쌀 수출한 것도 그렇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보통 이제 농수산유통공사가 그 일을 하는데 저희 농산물이 사실은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경쟁력이 있어요. 일단 품질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딸기 진짜 맛있고요. 네. 미국 가면 우리나라 같은 딸기 못 먹는. 아 그건 그래요. 네, 당도가 너무 떨어져요. 네. 그다음 배. 아, 우리나라 배도 그래요. 배가 너무 맛있대요. 아 군침도네. 네, 배, 참외 이런 것들이 외국에 나가면 선호도가 높고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소고기가요. 네. 우리나라 한우가 어느 나라도 직접 구워가지고 그냥 생고기를 구워서 아무 요리 없이 먹을 수 있는 한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소고기를 그러네요. 미국산 고기, 호주산 고기 모두 다 양념을 해서 맞아요. 먹어요. 스테이크에 소스를 막 뿌려가지고 먹는데 우리는 한우를 그냥 구워서 네. 그 육즙을 즐기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경쟁력이 아주 높다.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프라이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거까지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짧게 그 농촌 기본소득, 네. 농민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성장해 오면서 굉장히 많이 그 실행도 하고 네. 실험도 많이 했잖아요. 저거 뭐라 그러지? 욕하는 사람들은 저거 돈을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퍼주기 하냐 이러는데 일단 저는 법안을 발의해 놨어요. 어떤 법안입니까? 그 농어촌 기본소득에 네네네. 관한 법안을 해놨어요. 저는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예요. 네. 원래는 아니었는데 저도 한 30년은 넘게 살면서 저는 농촌에 살고 싶은데 실제로 농업소득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농업소득으로 살기가 가능해졌던 게 한 10년 정도 뒤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10년에. 네, 근데 보릿고개가 이게 있네. 농사라는 거는 소득이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1년 12달 꼬박꼬박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월급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달이 들어가는 돈은 늘 정해져 있어요.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죠. 연료비도 내야 되죠. 뭐 일상생활 하는데 들어가는 수도요금도 내야 되지, 뭐 전기요금도 내야 되지. 살기가 너무 힘들 때는요. 누가 이거라도 나한테 한 단돈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주면 내가 늘 이거 공과금이 나한테 빚처럼 여겨지지 않고 요 고비 넘기면 농사지어서 소득이 나오면 생활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막 생활비 전체가 아니고 단돈 30만 원만 그렇죠.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연천에서 하는 청산면에서 하는 거는 15만 원이에요. 월 15만 원씩 지금 뭐 5년간 지급한 실험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안군 같은 경우에도 폐염전에 태양광 패널을 넣어서 태양광 소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기본소득을 하고 싶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심의에 걸려요. 맞아요. 그 사회복지 비용에 일정한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나 과도하게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정부는 최소한의 지급을 해주고 근거만 만들어 놓으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재원을 발굴하면 되거든요. 신안처럼 햇빛소득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대규모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저수지에 뭐 한 10% 정도 수상 태양광 패널을 얹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울진 같은 경우에 원전을 가지고 있으면 원전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수원에서 여기 울진에다 한 해에 365억인가를 줘요.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 암이 발생할 위험이든 뭐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든 이건 주민들이 겪는 건데 이 돈은 단체장의 쌈짓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불만인 거죠. 그건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왜 인심은 네가 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그 돈이? 그렇죠. 그럼 시장 군수가 그냥 자기 지역개발 사업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재원의 일부를 주민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희들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전국 동시에 한다가 아니라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은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간다. 이게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본 정신인 겁니다. 저는 그런 법안이 꼭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발의를 해두셨군요.
몰랐습니다. 언제 발의하셨어요? 그거는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 네.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 네네네. 이렇게 발의한 분이 4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공청회도 했어요. 근데 의원님 농어촌 기본소득이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면 받는 거죠? 그렇죠. 농업하고 그 있지 않아도 지역에. 그 지역에 그렇죠. 살고 농촌에 살고 있으면 네, 소상공인도 받고 그냥 그 지역에 주민이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준비만 하고 있어도 받을 수도 그럼요. 있고. 왜냐하면 그 지역이 농업만 갖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의미가 있는 법안인 것 같고요. 오늘 임미애 의원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어떠세요? 한국 농업에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새로운 정부에서 좀 잘 이런 의견들 수용하셔서 우리 농업이 수출도 할 수 있으면서 식량 안보도 지킬 수 있는, 또 농민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물러갈 거고요. 4시 50분에 끝장뉴스 라이브 시작하니까 내일 접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